이어서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한 학기를 마치기 바로 직전인데, 자 이제 그 시험과 레포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요 콘트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강대 노인복지론을 듣는 우리 학생 여러분, 이 레포트가 있죠. 그래서 레포트 주제가 이번에 우리가 4가지를 내는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강의를 듣지 않으니까 굉장히 강의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점수를 또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면은 또 마음이 제가 안타까우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점수를 제가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점수를 흡족히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나 구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포트 주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건데, 코로나19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지금 시대잖아요.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하나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점수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로나가 노인복지에 이런 영향을 주더라. 코로나가 되니까 우리 노인들이 뭐 예를 들면은 노인들이 더 못 나가니까,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노인들이 더 우울해졌다 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레포트에 쓰시면 되는데, 자 A4 용지 2장이에요. 2장이니까 한 장은 겉표지, 한 장은 겉표지. 그러니까 겉표지는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겉표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장은 겉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장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가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페이지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쓰면 돼요. A4 용지에 한 면만. 자, 글씨는 10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점수를 제가 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건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시험을 앞두고 주는 리포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의 점수를 주는 거니까 부담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과제문이죠. 자, 1에서부터 13주차 출석 과제 요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한 것까지도 다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에서부터 13주차 출석 과제 요약한 내용이에요. 제가 뭐 칠판에 쓰라고 하는 것 써서 한 장씩 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 한 장씩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중간 대체 과제물로 노인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간 과제물로 대체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 대체 과제물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합니다. 1에서 13주차까지 출석한 한 장씩 내는 거, 그거 한 장씩 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 과제물 대체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 자, 요거 써서 내시는 거고, 이건 저기 강의 계획서에 있는 거예요. 강의 계획서에. 자, 그 다음에 기말 대체 과제물이에요. 기말 대체 과제물은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문제가 두 개죠.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동영상 강의죠. 이 강의를 듣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점을 기술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현재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또 현실적으로 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노인의 성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를 않았더라 등등등.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레포트가 한 장에서 2장 정도가 되겠죠. 과제물은 2장 정도. 그리고 요거는 지금 내용이 한 장이고요. 요거는 13장 정도 되겠죠. 13장에서 14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하면 14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레포트는 분명히 겉페이지 하나, 그 다음에 내용은 1에서 2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장 정도, 2-3장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은 이달 말이에요. 이달 말까지 여러분들이 24시 이달 말까지 이메일, 제 이메일이에요. jesusnews@naver.com이에요. 그래서 jesusnews@naver.com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게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난 나이가 많아서 이게 여러 가지로 리포트 올리고 이렇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너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시는 분이 혹 있으시면 저희 기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기관으로 오셔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질문할 거 질문하고, 여기서 해결할 거를 해결해서 여러분에게 점수 드리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찾아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제 핸드폰 번호는 010-3175-9191입니다. 그래서 3일을 치료해서 구원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수 교수.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기관에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면 5호선 마천행이에요. 마천행을 타시면 거여역에서 내립니다. 거여역에서 저희 기관이 바로 100m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전화하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2번 출근. 그래서 1번 출구나 2번 출구나 아무데나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전화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셔서 직접 제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페이지를 기억해서 전부 레포트가 4개예요. 자,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내는 거 14개.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체물은 이 강의 계획서 맨 앞에 위에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바꿔서 노인복지에 대한 내 견해를, 자신의 생각, 견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돼.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중간 대체물이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 4개 내는 거라고 했어요. 기말 대체 과제물로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은, 자, 이게 문제가 2개죠.
첫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해라. 문제점이에요.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대한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방향 제시. 방향 제시. 그래서 이거 먹고 이건 책에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대면했더라면 좀 더 좋은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대면하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섭섭하지 않도록 점수를 또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과제를 주는 거니까 이 과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행동에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좀 이렇게 좀 질문할 게 있으면 제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제가 우리 학습자님들에게 레포트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출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노인의 성과 재혼이에요. 아까도 이제 이 노인복지 쪽에서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노인에 대한 성에 대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환경들은 굉장히 두각되고 있는데 우리 책 같은 데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노인의 고독, 이 고독의 문제를 국가 책임이다. 자, 이렇게 이제 노인 그 복지가 가져올 날이 아주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노인들이 고독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자, 이제는 네 번째로 노인의 성과 재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인의 성의 특징은 신체적, 생리적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노인의 성은 신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성적 본능이죠. 그와 관련돼 있고 또 성생활, 나이가 들어서도 성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노인의 신체적, 생리적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보면 노인의 성은 노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노인의 성문화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노인의 성을 또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측면에서는 노인의 심리적 측면으로는 이제 죄의식, 우울, 단조로움, 분노, 수행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의 이제 성적으로 뭐 이것이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죄의식이 들어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몸이 또 힘들어지면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들이 심리적 측면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노인 성 환경의 그 생성 배경은 노인의 성 환경은 노인이 성 삶을 영위하는 데 영향을 주는 재반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식주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문화적 환경,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의 성에 대한 욕구도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매체의 영향에서 노인의 성유의 환경과 매체, 그 다음에 성문화 환경, 성연결 환경, 그 다음에 성거래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인의 재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친밀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노후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적절하고 이상적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인이 돼서도 함께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배우자의 그 친밀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 노인이 돼서도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노후를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노인의 재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노인 학대입니다. 자, 노인 학대에 대한 정의를 보면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 행동, 적절한 행동의 부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인을 힘들게 하는 반복적 행동, 그 다음에 또 노인을 적절하게 대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대우하지 못해서 부족한 행동, 이것이 이제 노인 학대의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노인 학대의 발생 배경은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와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1년씩 평균 수명이 지금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 다음에 가족 구조와 가족 기능의 변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조가 이제 이 핵가족이 되면서 또 옛날에 가족 기능이 이제 축소화되면서 이렇게 노인 학대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 이 가치관 및 노인 부양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바뀌면서 또 노인 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인 학대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 학대의 유형을 보면 첫째로 부적절한 경제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노인이 풍부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노인을 풍부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학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용돈을 많이 안 주면 그것도 여기 부적절한 경제 사정으로 되는 것이고요. 학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인에 대해서 뭐 10,000원 주는 거, 그 용돈 10,000원씩 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용돈, 그 다음에 생활비, 이것은 최저 생계비를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노인을 위해서 내가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를 제공하는 것, 이거 자식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학대 속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는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노인들까지, 우리 부모님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인 학대를 배웠으니 이제는 부적절한 경제 사정으로 노인들이 힘들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양자 자신의 몸이 불편한 경우에요. 자, 그러면 나도 어머님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데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 모시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이 학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양자 자신의 몸이 불편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못 모시게 되는. 그 다음에 노부모와 부양자 모두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 자, 그러면 아버지도 맨날 술에 쩔어 있고 자식도 맨날 술에 쩔어 있으면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도 또 그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거가 되겠죠. 서로가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하지 못한 주거 문제. 자, 적절하지 못한 주거 문제는 노인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방 안에서 뭐 식구들이 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거 환경도 적절해야 되는데 뭐 따로따로 방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든지 등등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도 또 노인 학대가 또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노부모가 성인 자녀 관계가 적개심으로 가득 찬 경우에요. 그러면 노부모가 성인 자녀 관계가 적개심으로 가득 찬 경우, 그러니까는 자식하고 왼수가 되는 거죠. 자식하고 왼수면은 이거 어떻게 같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이가 좋으면 그런 데는 뭐 이렇게 같이 함께 어울려서 가면 되는데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고 서로 상처를 막 많이 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끔 가다가 막 분노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면 가끔 가서 막 노인 밥도 안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된다. 자, 이제는 이제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얼마 전에 웰빙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웰빙자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될 정도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웰빙 쓰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참 이 단어 말 듣고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웰다잉 시대를 맞이했어요. 웰다잉. 앞으로는 잘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뜻은 잘 산다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 근데 이제는 이 노인이 되면은 웰다잉, 죽는 교육도 이제 필요하다. 잘 죽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노인과 죽음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죽음의 의미는 이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노인들에게 있어서 삶을 다시 이렇게 조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칼리 씨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노인들에게 삶을 재조명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노인들이 한정된 삶의 기간 속에 살면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과 주위에서 죽음과 관련된 불안감들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노인들은 이제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가져야 되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이 여기서 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 죽음에 남은 것이 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죽음이 뭐 어떤 연결 과정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년기의 죽음의 불안이에요. 그래서 태행적으로 노하는 사람들은 삶의 미련과 집착이 많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성공적으로 노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년기 죽음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노인이 돼서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아니면 억울해서 못 죽겠다, 아니면 내가 더 살다가 죽겠다. 자,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죽는 거지 뭐,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쉬운 건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대로 죽을 수 있냐, 억울하다. 그러면 또 열심히 또 그냥 남은 생에 충실히 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람은 다 누구든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죽음의 불안에 대해서 결국 개인적 성격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노인과 사회적 지지. 자, 노인은 다른 발달 단계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가 요구되므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뭐가 되느냐면 개인의 자존감이죠. 개인의 자존감이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에요.
그다음에 생활 만족도, 내가 현재 생활을 만족하고 내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